현대문화와 예술 8주차 1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주차까지는요, 현대라고 규정될 수 있는 191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를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80년대까지 국제정세와 사회현상, 문화, 예술, 유행 경향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8주차 수업은요, 20세기의 마지막 시대라고 볼 수 있는 90년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1차 시 수업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 1차 시 구성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들어가는 말로 교과목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세계 정세 또 국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0년대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마지막 나가는 말로 교과목 이 차시에 따른 마무리를 좀 짓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1차시 구성하는 내용은요. 90년대의 사회상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이번 차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성 내용은요. 90년대 세계 정세랑요. 그다음에 90년대 사회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시는요. 90년대에 사회 경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이해를 하고요. 90년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근간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이번 차시의 목표입니다. 자, 전 시간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 좀 간략하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년대까지는요, 경제적 호황이랑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냉전 종식의 어떤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사회 현상이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었어요. 가정별로 이제 컴퓨터가 하나씩 들어가고, 뭐,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기술의 진보는요, 가정 내 한 대라고는 해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70년대까지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는 이 컴퓨터라는 것은 산업용으로 회사에서나 쓰는 거지 개인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이 80년대를 통해서 각 가정별로 이런 컴퓨터, 게임기 이런 게 보급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기술의 좀 진보를 통한 문화적 쇼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팩스나 어떤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었고요. 이런 사회 문화적인 현상은요. 개인의 삶을 풍족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도래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사회의 주류는요, 3, 40대가 사회의 주류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저항 문화로 시작을 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경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여피라는 문화를 형성하면서 여성의 권리가 높아졌고요. 지식을 기반으로 한 풍요로운 사회상을 강조하는 문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기도 했어요. 자, 이러면서 사치품, 고가품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추종도 나타났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미술은요, 하위 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팝아트를 넘어서서 그래피티처럼 조금 더 자유로운 스트릿 문화가 형성이 됐고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산업 디자인의 어떤 제품을 형성해내는 그 사조에 대한 어떤 그런 추종이 조금 시들해지면서 외향에 머물지 않고 철학과 사회적 관점, 특히 이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회적 관점을 담아내는 그런 분위기가 살짝 도래하긴 했었습니다. 자, 음악은요, MTV나 아니면 이 워크맨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취향과 개성에 맞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다양한 장르가 유행을 했고요.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처럼 그냥 감상하는 음악에서 같이 즐기고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 형성이 되었고요. 영화는요, 블록버스터랑 오락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같은 유행을 전 세계가 함께 같은 영화 주인공, 그러니까 이전에 영화 주인공들이 좀 더 시대적 아이콘이나 이 세련됨 이런 걸로 스타일에 대한 추종이었다면 이제 80년대부터는 그 영화가 갖는 캐릭터 그 자체가 굉장히 유행이 되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행 경향은요, 여피가 추구하는 이 파워 드레싱, 어깨 빡 힘주고서는 약간 이 사회 권위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복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에 대한 과시를 통해서 사치품이 유행하기도 했고 하위 문화로서 다양한 스트릿 패션이 공존하기도 했었고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다원주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90년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90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90년대 국제 정세는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냉전이 종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미국에 대적할 만한 큰 나라 소련이라든가 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개념이 이제 없어져 버린 세상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질서가 확립이 되는 이런 시기를 맞았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제 호황으로 정점을 찍었던 황금기이기도 했고요.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화려한 시대를 보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89년도에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90년에 동쪽의 독일과 서쪽의 독일이 통일이 되는 동서독 통일이 등장을 했는데요. 뭐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 동서독이 통일되던 당시에 서독의 총리가 이 대통령급 되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한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다는데요 라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제트기를 타고서는 독일로 귀환을 했었던 그런 황당한 사건도 좀 있긴 했고요. 어쨌든 자, 소련 연방이 붕괴를 하면서 이 체제 경쟁에서 공산주의 진영이 몰락했다는 게 공식화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본주의 세계가 승리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더 이상 어떤 거칠 자가 없다라는 분위기도 국제적으로 형성이 됐고요. 그런데 이 냉전 때문에 이렇게 두드러지지 못했던 민족주의 같은 게 조금 기승을 좀 부려서 각국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민족들 사이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승전국들이 생각하기에 얘네랑 같은 민족, 뭐 같은 동네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 나라야 이렇게 묶어버렸던 나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끼리 아니 뭐 그동안은 공산주의 시대거나 아니면 사실 서방 국가도 미국이나 서방 유럽들도 굉장히 약간 그런 서로 감시 체제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엄격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민족 간의 어떤 문제, 민족의 상황 이런 걸 막 드러내놓고 막 용감무쌍하게 나서진 못했었는데 이 시기부터는 민족지 간에 뭐 이제 더 이상 거칠 것도 없고 자유주의도 도래를 했겠다. 우리 민족이 왜 굳이 이 나라에 묶여 있어야 되냐 하면서 독립을 하겠다며 난리를 쳐가지고선 국지전적으로 민족 간의 내전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요. 금융과 경제 영역에서는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가 활발히 진행이 되어서 경제 장벽이 무너지면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형태가 돼요. 자, 그동안은 어떤 보호경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요게 약하고 저 나라는 이게 강하니까 이 나라 수출할 때 요걸 좀 얹어 주기도 하고 저 나라한테 좀 요걸 우리가 봐주기도 하자. 요런 룰이 암묵적으로 좀 있긴 했는데 이때부터는 완전 자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길 수 있는 놈은 다 이겨봐라. 먹을 수 있는 놈은 다 먹거라 하는 이런 자유주의가 조금 형성이 되면서 경제 체제가 조금 더 자유로운 대신에 돈 있는 놈이 조금 더 돈을 버는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되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배경으로요. 미국 서구 유럽은요. 전 세계 경제 체제를 미국 유럽식으로 다 바꾸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현지에 특화돼 있던 자본주의나 뭐 경제 체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각국의 정권 스타일 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경제 양식 이런 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 제3국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 한국의 외환 위기도 뭐 사실 우리나라 IMF 이 외환 위기 IMF 말하는 건데요. IMF는 솔직하게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여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금융 경제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가 영향을 아주 안 미치진 않았다고 뭐 볼 수도 있겠다는 그 정도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자유주의를 가미한 신보 세력이 신진보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그동안 조금 엄격하고 보수적인 어떤 체제나 이 세계 정세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약간 부드럽게 좀 변화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는 뭐 어떤 세대나 체제에 대한 반항이라든가 우리가 이걸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각자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인정을 하긴 하면서 그런 게 더 활짝 열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반작용이라는 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회에 늘 있는 법이죠. 자, 그래서 국가 주도의 경제가 좀 주춤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기는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막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없으니까 국가가 부흥하고 국가가 이렇게 뒤를 밀어주는 그런 산업의 영역이 조금 주춤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아주 극적인 발전을 보였던 영역들도 조금 약간 이 가라앉게 되는 그런 분위기도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유럽 경제는요.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북유럽이 엄청 불황을 겪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소련 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 핀란드, 노르웨이 쪽이 사실 소련의 끄트머리하고 소련의 서쪽하고 굉장히 닿아 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옆에 있으니까 사실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이 나라에서 공산당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만큼 얘네들은 뭐 약간의 사회주의 제도가 가미되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90, 사회주의가 약간 10% 이런 개념의 국가들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이 소련하고 교류를 안 하진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소련한테 뭐 제품도 팔고 뭐 얘네들이 여행 간다 그러면 여기로 좀 오기도 하고 요런저런 게 있었는데 이제 소련이 붕괴를 해버리는 바람에 북유럽 쪽이 어쨌든 그 돈줄이 조금 막히는 상황이 되면서 불황이 좀 도래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서유럽에 있어서는요. 일단은 노조들도 많고 민족주의 운동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나의 권리에 대한 68 혁명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사회적 민주적 어떤 그런 시위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합의도 하고 좀 이렇게 들어주는 부분도 많았고 했어서 서유럽은 사실상 이 복지나 뭐 문화 같은 게 굉장히 조금 지출이 과도한 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유럽이 약간씩 조금 문제가 좀 생기긴 시작해요. 자, 복지 비용이 많다는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국가에 바친 세금의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막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큰 부자가 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부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럼 동시에 노조가 강성이어서 얘네들 아주 심심하면 한 번씩 데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심하면 한 번씩 벌어지는 시위에 정말 모든 이익 집단의 이익들이 다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일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자, 일단 복지가 막 용성이 되니까 실업률도 덩달아 올라가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내가 굳이 직업을 막 찾으려고 용 쓰지 않아도 나라가 이런 수당 저런 수당 하면서 돈을 많이 주는데 내가 왜 굳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서 서유럽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90년대쯤에는 굉장히 트러블이 좀 많았던 시기였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이 자기네 자국민들을 쓰기에는 공장에 그냥 이런 어떤 인력으로 쓰기에는 너무 비싸요 인건비가. 그래서 공장들을 해외로 자꾸 이전을 시켜요 서유럽에서. 이러면서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의 한계가 닥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문제점으로 좀 발생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으로 유럽이랑 서구 유럽 쪽에서는요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소련이 붕괴가 됐다는 건 엄청난 변화가 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나 이 소련 본국 자체도 이제 그 민족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지역을 형성한 사람들에 따라서 이리저리 나라 자체도 거대한 땅덩어리가 조금씩 좀 부스러져서 여기저기 독립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소련이 붕괴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러시아가라고 이제 국가 이름을 다시 바꾼 거죠. 이 러시아 쪽에 진출을 하겠다는 이 외국 자본이나 뭐 소련 내에서도 경제가 불안정하고 사회가 불안정하니 일단 내가 먼저 돈을 벌고 먹고 보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딱히 제재를 하거나 뭐 세금으로 많이 뛰어갈 이 국가에 튼튼한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지역도 굉장히 많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련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러니까 돈이 많지는 않아도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었던 동유럽 지역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발생을 하게 돼요. 특히 폴란드, 체코 같은 나라들은요, 경제적으로 큰 부침을 겪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도움을 줄 옆에 이 친구 나라 소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극복 또한 쉽지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고슬라비아라고 이제 소련 이 동유럽에 가까운 그런 국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또한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이 나라에서 민족들끼리 이 나라가 내 나라고 너희는 나가라며 서로 싸움을 크게 하는 바람에 내전이 터져가지고 이 유고슬라비아는 9년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9년 내내 말하자면 90년대 내내 전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었던 냉전을 통해서 이득을 챙겼던 나라는 그동안 어디였을까요? 자, 스위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뭐 회담을 한다든가 뭐를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서로 네가 와라 내가 가라 나는 못 간다 이러면서 하도 쌈박질을 해대다가 중립국에서 그럼 우리 만나자 이러면서 이 스위스 핀란드 지역에 많은 그런 어떤 국제기구들도 있었고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협상을 한다던가 뭐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스위스 핀란드가 중립국으로 생겼던 이익이 굉장히 쏠쏠했었는데 이게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굳이 이제는 스위스랑 핀란드에서 뭐 각국의 정상들이 만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1997년에는 홍콩이 그동안은 영국령이어서 지리적으로는 중국의 귀퉁이에 붙어 있는 항구였었는데 이거를 영국이
1800년대 후반부쯤 해가지고서는 한참 제국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에 앞으로 그래 중국은 우리가 더 이상 가진 않을 텐데 100년 동안 홍콩은 우리가 지배할 거야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던 100년을 통치를 하겠다는 그 기간이 1997년에 종료가 되면서 홍콩은 더 이상 영국의 영지가 아니라 중국으로 반환이 됩니다. 자,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영지였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근데 이 마카오 섬도 중국으로 다시 복속이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있고 그동안 자유경제주의 때문에 홍콩이랑 마카오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마카오는 도박의 도시, 환락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던 거를 전부 싸질머지고 이제 외국으로 뛰쳐 돌아가겠다고. 왜냐하면 중국이 되면 공산주의니까 세금으로 다 뺏어가면 어떡해? 라는 이런 생각으로 다들 이민을 가겠다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 너희들의 이제 그 어떤 그 국가 복속은 중국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어떤 체제나 시장 상황은 우리가 계속 돌봐줄게, 그렇게 묵인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홍콩이랑 마카오가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중국 본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었는데 그게 요즘 이제 홍콩 시위로 많이 촉발이 되어서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죠. 어쨌든 자 중국은요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홍콩과 마카오가 이제 귀속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체제 그다음에 본인들 공산주의는 유지를 하면서도 시장 경제의 논리를 도입을 더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면서 많은 자본들이 조금씩 이 중국 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중국이 일단 가지고 있는 땅과 자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할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사진은요, 독일의 통일이 되던 날의 사진이에요. 동독과 서독이 서로 이제 우리는 통일이 돼서 한 국가가 되었다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모두 다 함께 동독 사람들과 서독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가지고 다 함께 여기 이 베를린 장벽 위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가 된 독일을 축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하루만 이렇게 축하하고 기뻤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서독에서는 어쨌든 이런 동독이 상대적으로 이 경제 수준이 낮고 벌이가 많이 시원치가 않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독 사람들이 이 동독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이 사회적으로 함께 뭐 이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같이 부담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독일이 사실 이 이후에 약간 유럽 국가 중에서는 조금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그 당시 소련의 지도부였던 고르바초프 연방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러 국가가 합쳐져 있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연방이에요.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어쨌든 그러면서 이 당시에 그 연방 국가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연방 해체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넌 우크라이나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너희들 다 이제 독립을 하려무나라고 이렇게 발표문을 선언을 하면서 소련 연방 대통령으로서의 활동은 오늘이 끝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TV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빨간 펜으로 한번 색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러시아였잖아요. 러시아 있는 지역부터 여기 핀란드 아까 전에 여기는 요 지역은 우리가 중립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 노란색으로 펼쳐진 부분부터 해가지고 폴란드 지나서 체코,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헝가리 있는 요 지역, 요 아래 지역,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 중동 쪽은 사실상 약간 살짝 공산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요런 정도까지 이 정도만큼이나 여기까지가 싹 다 공산주의의 세력이었었는데요. 이제 이 이후에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 여기에 있었던 뭐 이 노란색으로 색칠돼 있던 부분은 이 소련 연합국이었어요. 이 연방 국가였는데 얘네들까지 이제 모두 다 독립해라 너희들. 이제 소련의 연방국으로서의 활동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인데요.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은요, 47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90년대에 미국 진영의 큰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젊은 분위기, 사회적으로 으쌰으쌰하는, 왜냐하면 케네디 대통령, 60년대 우리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때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처음으로 40대 대통령이, 40대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획기적인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했고요. 동시에 이제 마가렛 대처로 대표되었던 철의 수상이라고 불렸었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이제 임기를 사임을 하게 되고 이 토니 블레어라는 영국 총리가 등극을 하면서 자 이분도 지금 굉장히 젊죠. 이분도 이때 50 정도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인 영국과 초강대국인 미국이 모두 다 젊은 사회 지도층을 맞이하면서 젊고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도래하리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팽배했었던 그런 시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 시대에 있었던 사회 현상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자, 90년대는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르네상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20세기 말의 르네상스가 1990년대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현상의 가장 큰 밑바탕이 되는 어떤 내용은 정보혁명이에요. 자, 이 정보혁명이라는 우리 80년대 아까 전에 컴퓨터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컴퓨터가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 즉 IT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대표가 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휴대전화가 우리 이 전주 7주차 수업에서는 벽돌 같은 그런 거대한 휴대폰 봤었죠. 근데 이제는 개인이 손바닥에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마음 먹으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면서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이 무선호출기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뭐 그냥 옛날 복고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끔 삐삐라는 이름 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영어로는 페이저, 우리나라 말로는 삐삐라고 부르는 건데, 그냥 이 전화번호가 찍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에 있는 일반 전화나 핸드폰으로 이 삐삐 번호에다가 번호를 남기거나 음성을 남겨요. 그러면은 그 무선 호출기에 그 음성이 녹음된 된 게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이 숫자 문자가 오면서 그걸 보고 전화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휴대전화만큼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런 핸드폰만큼이나 편안했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80년대까지는 누군가 외출을 하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연락할 길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출한 사람이 집으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연락을 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삐삐 하나만으로도 조금 더 연락이 편안해진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자유로워진 이런 분위기가 좀 도래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 학습용 도스 어쩌고는 이런 내용들에서 이제는 고성능 컴퓨터 통신기기로 변환이 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당시에 있었던 기술 중에 하나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컴퓨터 언어라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도스 시대에는 여러 가지가 이 직접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입력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요, 컴퓨터 언어 같은 걸 몰라도 이미 내가 컴퓨터를 두둥하고 키면 어떤 화면이 먼저 두둥하고 뜨면서 이 화면에서 내가 이것저것 클릭하면서 뭐를 만드는, 요걸 보고 GUI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애플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애플이에요. 근데 이 애플 참, 어쨌든 이 애플사가 먼저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MS사, 즉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배포는 더 먼저 하고 대중적으로 인기도 더 먼저 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회사가 굉장히 각축전을 벌리면서 서로 네 기술이네 내 기술이네, 네가 옳다 내가 옳다를 가지고 난리를 쳤지만, 어쨌든 95년도에 MS사에서 윈도우 95라는 OS, 즉 이 컴퓨터에 깔아서 모든 거를 제어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우리 뭐 윈도우 미라든가 뭐 윈도우 10이라든가 이런 거 컴퓨터에 다들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요걸 보고 우리가 다른 소프트웨어로 움직일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OS라고 부르는데, 이 OS를 MS사에서 개발을 해서 대중적으로 먼저 전파를 시키면서 홈 컴퓨터를 넘어서서 이제는 개인 컴퓨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동안도 우리가 매스컴이라고 하면서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이런 신문이라든가 이런 매체들은 물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컴퓨터 하나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고요. 상호 간의 소통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의사소통이 열린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90년대 후반에요. 97년, 8년쯤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우리 여러분들이 WWW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거예요. 월드 와이드 웹의 등장은 전 세계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지구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냈어요. 이 이전이라고 컴퓨터가 통신을 하는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전에 모뎀이라는 걸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전화선을 뽑아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거나 뭘 하는 내용을 저쪽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쓰는 사람에게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모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들 복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 하이텔이라든가 나우누리 같은 그런 게 바로 모뎀 방식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월드와이드 웹, 즉 이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찍으면 서로 자료를 검색하고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지구 전체가 정말 하나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멀티미디어라든가 디지털의 개념이 시작이 됐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한 세대들, 특히 여러분들 세대들이겠죠.
두려운 게 없어요. 이전 세대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도서관을 간다든가 책을 찾아보거나 뭐 어떻게 누군가한테 잘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본다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딱히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생기면 일단 검색부터 하고 시작하죠. 이게 바로 이전 세대와 여러분들 세대, 즉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에 자라났던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도 있었지만 그 반면에 물론 모든 사회 현상은 다 반작용이라는 게 있죠. 불법 사이트라든가 저작권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거는요, 진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호황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몸담고 있었던 회사들이라든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가치가 점점 오르겠죠. 컴퓨터들도 막 많이 개발이 되고 막 신나고 막 여기저기 유행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같은 회사의 이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회사들한테 와가지고 모두 다 몇십억 되는 인구가 다 함께 컴퓨터라는 걸 사대는데 엄청나게 돈이 모이겠죠. 그러면서 또 이 디지털에 대해서 벤처 형식의 어떤 사업체를 운영했던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는 이런 회사들이 다 집약되어 있던 그런 곳이에요. 어쨌든 실리콘밸리에 모여 와가지고서는 여기 산업을 컴퓨터 관련된 산업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이 컴퓨터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주식은요.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고 이러면서 이 당시에 컴퓨터 사업 관련된 사람들의 젊은 신흥 부호를 엄청나게 양산을 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라든가 아니면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이런 컴퓨터 산업을 통해서 아주 메가급 부자가 된 그런 신흥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당시에 지금은 이제 환갑쯤 되고 스티브 잡스 아저씨 돌아가시고 막 이랬는데 지금 환갑이면 90년대였으면 40대였을 것 아닙니까? 40대인데 정말 몇백억, 조 단위의 그런 부자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건요. 이 환경 문제가 대두됐다는 거. 이 환경 문제라는 거 우리 80년대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환경이라는 게 지구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발표가 과학자들한테 시작이 돼서 잠깐 이슈가 됐던 게 8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초중반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90년대에는 이 문제가 보다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때쯤에서 진짜 오존층에 있는 구멍을 과학자들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지구 자원도 없어지고 있고 대체 에너지원이라든가 자원은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좀 확산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 요즘 한참 유행이죠. 테슬라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전기 자동차도 굉장히 유행인데 어쨌든 이 당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한정돼 있는 자원에 석유를 퍼다 쓸 수는 없지 않니? 뭐 이런 분위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쓸데없이 종이들 자꾸 만들어내고 편지 쓰고 출력하고 이러면 나무가 이 종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몇십 년 된 나무가 어떻게 없어지고 뭐 한다 뭐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를 하면서 다양한 이런 문화에 대한 사회 운동의 움직임들이 좀 시작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윈도우 95를 탑재한 이 IBM사의 컴퓨터를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의 형태에 그래도 많이 유사해졌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뒤가 뚱뚱한 뚱땡이 모니터와 뭐 이런 형태는 아직 조금 모니터 산업의 발전은 조금 더 지나야지 나오는 시대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이 스티브 잡스 특히 애플사는요 정말 시끄러운 회사였었어요. 얘네들이 막 한참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 사실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완전 성깔에 뭐 고집쟁이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좋고 굉장히 천재적이긴 한데 이 양반하고 같이 일하는 게 진짜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어쨌든 혼자 일할 건 아니었으니까 직원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직원들하고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뭘 하면서 오지게 싸워대고 또 이게 사업이라는 게 계속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애플에 있었던 그런 경영인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스티브 잡스를 중간에 축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이 IBM이나 어떤 MS사에 한참 밀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9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스티브 잡스를 다시 외셔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오자마자 이제 얘네들이 내놓았던 그 잡스러운 것들을 싹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 98년도에 G3라는 지금 보시는 이 컴퓨터를 내놔요. 근데 원래 애플은 모니터하고 이 컴퓨터가 일체형 컴퓨터를 양산하는 회사였었어요. 이 본체랑 모니터가 따로따로 있는 건 IBM이나 뭐 이런 회사들에서 운영을 했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어쨌든 그럼 빌 게이츠래. 저기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돌아오면서 일체형 컴퓨터 게다가 심지어 모양도 이뻐. 지금 보는 거 약간 보면서 약간 조금
싼티나는데 뭐가 이쁘다는 거지?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진짜 혁명적인 디자인이었어서 요게 그냥 어쨌든 컴퓨터 본체가 따로 있지 않은 일체형 컴퓨터잖아요. 자, 왼쪽에 있는 조그만 이 뭔가 가방 같은 요놈 있죠. 요게 이 당시에 나왔던 아이북이라는 애플 최초의 노트북이에요. 근데 요런 방식의 컴퓨터가 정말 색깔별로 이렇게 알록달록한 컬러로 쫙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있었냐면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보이는 요거는요. 이 G3와 관련된 마우스들이에요. 색색깔로 요런 컬러들로 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매장에 쫙 진열이 되니까 애플의 주가가 미친 듯이 뛰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플 컴퓨터를 이 불편함, 약간의 이 MS 시스템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애플이 다시 유행하게 되는 어떤 발판이 되는 이런 현황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게 그렇게 맨날 여기저기 복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던 삐삐입니다. 자, 이 삐삐 지금 보시는 이 화면 모니터상에 숫자 같은 게 찍혀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로 다시 전화를 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당시에 엄청나게 선풍적이었죠. 자, 폴더폰이었는데요. 모토로라에서 나왔던 스타텍이라는 폴더폰이에요. 정말 이 디자인의 세련됨과 있어 보이는, 왜냐하면 또 일반 핸드폰, 또 국산 핸드폰보다 조금 더 비쌌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 당시에 요런 폴더폰, 모토로라 스타텍 폴더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조금 돈 좀 있구나 싶은 그런 문화를 또 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이기도 했고요. 자, 뒤에 이 핸드폰에 있는 저 안테나 보이시나요? 저걸로 참 이렇게 매매도 많이 했었는데. 자, 어쨌든 자, 지구 환경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는 이거는 이 당시에 발행이 됐던 미국의 우표인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Save Our Cities, 그래서 우리 도시를 구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자원을 구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공기를 청정하게 구하고, 또 우리의 물을 구하자라는 어떤 그런 사회 운동이 반영된, 당시 사회상이 반영이 되었던 그런 미국 우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차 시수업 여기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차 시수업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은요. 90년대 국제사회 정세로 인해서 야기됐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차시의 수업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국제 정치랑 세계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자, 공산주의가 붕괴가 됐고 세계가 각국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호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엄청 진보를 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뿐만 아니라 개인 디지털 문화라는 게 생성이 되는 어떤 기반이 되는 이런 시대였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차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90년대 공산주의 붕괴를 통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한 90년대 사회를 구성한 현상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문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준비한 1차 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지껏 학습을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2차 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